안녕하세요. 이렇게 훌륭한 ODF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 말씀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중요한 주제에 대한 발표를 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사실 제가 이제 인공지능업학 회장도 맡고 있고 또 최근에 이 판결문 저도 사실은 많이 얻고 싶어가지고 연구 목적으로 노력을 하는데 의외로 또 구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고 해서 저도 항상 판결문은 좀 더 많이 적극적으로 공개돼야 된다는 말씀을 했었는데 사실 그동안의 언론 기사라든가 또는 많은 전문가분들께서 판결문 공개에 관한 다양한 찬반 양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신문 기사가 제가 몇 개를 가져오긴 했지만 이런 신문 기사를 꼭 보진 않더라도 굉장히 다양한 극과 극의 의견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약간 선동적으로 너무 과하게 표현한 것도 있고 실제 팩트 체크해 보면 아닌 것도 있고 도대체 어떤 게 맞는 방향인지 또는 해외는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소개하는 자료가 생각보다 없는 것 같습니다. 연구 자료의 경우에도 한 15년, 20년 전 자료는 있는데요. 최근 자료는 별로 없고 특히나 외국에서 최근에 판결문 공개 관련된 흐름이 굉장히 급박하게 변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과연 글로벌한 그런 변화에 대해서 좀 따라가면서도 한편으로는 잘 관찰하면서도 우리나라 제도에 맞는 형태의 판결문 공개 제도를 좀 만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도 최근에 자료들을 정리해 보면서 상당히 좋은 해외 사례들 같은 것도 있어가지고 우리나라에 앞으로 이러한 이제 판결문 공개를 확대해가는 과정에서 참고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몇 가지 정리해 봤고요. 하나 양해를 좀 구할 거는 제가 죄송하게도 이 발표문을 보낸 다음에 대폭 좀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업데이트된 파일은 나중에 뭐 필요하신 분들은 얼마든지 가져가서 활용하셔도 되고요. 좀 내용이 다르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상황을 좀 말씀드리면 좀 이따가 아마 지정 토론 중에 김심의관님 계시기 때문에 법원의 현황은 더 정확하게 아마 말씀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비교법적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그런 판결문 공개 현황을 간단하게 좀 말씀을 먼저 드리면 사실 헌법에 보면 아시다시피 우리가 모든 출발점은 헌법인데 판결은 공개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공개한다는 범위를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사실 단서를 보면 공개하지 않는 범위가 국가 안전보장이라든가 안정질서를 방해하거나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 법원 결정으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데 사실 지금의 법원 결정 판결문이 공개 안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 개인정보보호법인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정보 공개가 안 되는 많은 이유는 주로 개인정보 보호 이슈를 들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실제로 인공지능 시대에 인공지능을 고도화하거나 또는 인공지능을 개발하거나 또는 실제로 인공지능 기반의 또는 데이터 기반의 서비스를 확대하고자 할 경우에 그 중요한 중심 중의 데이터 중에 하나가 판결문일 수밖에 없는데 이 판결문 데이터를 개인정보라든가 또는 저러한 헌법상 규정하고 있는 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이유만으로 공개를 하지 않거나 제한하는 게 바람직한 건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매우 심각하게 한번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 다음 페이지가 안 넘어가는. 네. 그래서 우리나라 판결문 공개 현황을 좀 보면 크게 한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판결서 사본 제공 신청 제도가 있고 두 번째는 판결서 인터넷 열람이 있고 세 번째가 판결서 방문 열람이 있는데요. 이 중에 이제 하나의 방식으로 현재 그 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 정보라고 하는 곳에서 텍스트 파일 형태로 우리가 판결문을 볼 수 있습니다. 판결서 사본 제공 신청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대법원 판결이나 하고심 판결 전부를 대상으로 하되 다만 이제 특정 사건 번호를 특정을 해가지고 해당 사건별로 판결서를 받아볼 수 있게 되고요. 물론 이제 무료는 아니고 판결서 한 건당 1,000원의 그런 비용을 지불하고 받아보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사실 우리가 인공지능이나 데이터 시대에 대량으로 데이터를 획득하고자 할 경우에 그걸 통해서 뭔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싶고자 할 때는 활용하기 어려운 제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판결서 인터넷 열람 제도라는 것도 있는데 이것도 역시나 누구든지 이제 인터넷 열람을 신청할 수 있지만 이거를 이메일 검색 통해서도 할 수 있고 또는 기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대상 판결 같은 경우는 사실 모든 판결이 다 해당되는 건 아니고 형사 판결 같은 경우 2013년 1월 1일 이후 그다음에 민사 같은 경우에는 민사나 행정은 2015년 1월 1일 이후 이렇게 확정되거나 또 선고된 판결이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판결문을 만약에 인터넷 열람 신청을 하게 되면 개인정보 관련된 사항은 비실명 처리해서 공개하게 됩니다. 이거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아마 엄격하게 준수함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대법원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항인데 아마 이거보다 훨씬 더 진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바람직한 법률 문화 정착이라는 관점에서 기존에 공개를 별로 하고 있지 않던 판결서에 대해서 민사나 형사를 좀 단계는 속도는 좀 다르지만 이제 이루어지고 있고요. 민사 판결서 같은 경우는 사실 이미 상당히 많이 공개되고 있고 그리고 민사 최근에 작년 1월 1일부터는 민사 미확정 판결문 같은 경우에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슈가 되는 거는 형사 판결문을 전체적으로 공개할 거냐라는 이슈가 있고 아마 스케줄상으로 진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따가 아마 판사님께서 자세히 말씀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러한 판결서를 인터넷 열람하는 과정에서는 비실명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실 이제 판결문의 대상이 되어지는 당사자의 경우에는 본인의 실명이 드러나는 것이 굉장히 본인의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프라이버시 침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당사자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비실명 처리하는 걸 원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비실명 처리한 판결문을 받아서 보시게 되면 저 같은 경우 연구하고자 할 경우에 이게 이제 A, B, C, D 뭐 쭉 나오게 되는데요. 실제로 뒤에 가다 보면 당사자가 많은 경우에는 이게 도대체 누가 누구고 이게 굉장히 분석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비실명화를 함으로써 의외로 뒤에 가 사건 전체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가 생겨나게 되고요. 특히나 이거를 자동적으로 판단할 경우에는 더더욱 그런 문제가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AI를 이 분석에 활용을 하게 되면 사람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그 기능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저는 비실명화된 판결서를 기계가 인식할 수 있게 하고 그 기계가 그 당사자들을 자동으로 비실명화된 상태에서 분석하게 하게 되면 정리하게 되면 이게 뭐 분석 연구 목적이라든가 또는 기타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목적으로 데이터를 활용할 때에는 조금 더 나을 수 있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그런 비실명화 경향이 실제로 가독성이 상당히 떨어진 형태라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판결서가 인터넷 열람하는 것이 제한되는 경우는 민사나 또 형사의 경우에 이러한 사유가 있을 때는 열람 제한이 가능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판결서를 방문해서 열람할 수도 있습니다. 실은 이것 때문에 저희 연구자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약간 좀 답답해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실제로 내부에서 법원 내부의 구성원들이 열람해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그대로 법원 도서관 그 일산에 있는 법원 도서관 가면 그 PC에서 사전에 신청한 대상자를 상대로 해서 열람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이용 시간이 1시간 20분으로 제한돼 있다고 하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판결문을 받아볼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 21세기 이런 AI 시대에 굳이 정확한 판결문을 다 보기 위해서 일산까지 가야 되느냐 하는 그런 불만스러운 목소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아마 많이 참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 사이트인데 이 사이트에 보면 사실 최근에 주요 판결문이라든가 또는 이제 물론 선택된 판결문이겠지만 그런 중요한 판결문들이 온라인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건 텍스트 파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운받아서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도 그 실명이 나와 있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정제된 형태의 판결문이 있긴 하지만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거는 얼마나 더 많은 데이터들을 또 사실 아까 장관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판결문 데이터야말로 굉장히 인공지능 시대에 특히나 이 AI 기반의 리걸텍을 발전시키는 데는 굉장히 의미 있는 데이터입니다. 우리가 뭐 단순 반복하거나 또는 사실 데이터로서의 값어치가 떨어지는 것들도 많은데 판결문은 정말 가치 있는 데이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치 있는 데이터를 최대한 많이 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그런 공개는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인정보보호법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제한 사유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범위까지 우리가 허용할 거냐, 공개를 허용할 거냐라는 것은 사회적인 그런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국민적인 컨센서스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외의 나머지 자료들은 국내 자료를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해외 동향을 좀 자세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국내의 뭐 기사라든가 아니면 각종 뭐 이제 인터뷰 같은 걸 보면 사실 해외는 어떻다라고 일반화시켜서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정확하게 들어가서 보면 그 나라의 어떤 법 역사라든가 또는 사회 문화 그리고 국민들의 법 감정 등을 통해서 이러한 판결문 공개 관련된 것들이 사항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상황과 꼭 맞느냐라는 건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요. 해외의 그런 법률 문화와 역사 또는 법제도 현황에 기반해서 어떻게 법률 판결서가 공개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고 그걸 바탕으로 국내에서의 그런 시사점을 좀 가져와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우리가 가장 많이 인용하는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은
판결문이 전반적으로 다 공개되어 있다라고들 많이들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따라가야 된다고 말을 하는데 사실 미국이 판결문을 공개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판결문 자체가 법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source of law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성문법 국가에서는 성문법인 법률이라든가 또는 뭐 시행령 이런 것들이 법적인 판단 기준, 재판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건 공개되어 있고 이걸 바탕으로 판결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미국이라든가 영국과 같은 그런 판례법 국가의 경우에는 이제 그 선례 구속의 원칙이라고 하는 대원칙 하에서 사실 선례가 하나의 법이 되기 때문에 선례가 어땠는지를 확인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법을 공개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케이스 로라는 거는 source of law의 하나에 해당 대상이 되어져서 당연히 공개해야 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공적 기록에 대한 존중이라는 것이 미국 역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적 기록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접근할 수 있어야 되고 공적 기록으로 된 것은 사실은 공적 기록을 이렇게 바꾸거나 내용을 바꾸거나 다른 글자로 대체하는 순간 공적 기록이 훼손되는 거거든요. 다르게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 퍼블릭 레코드에 대한 존중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사실 공적 기록으로서의 판결문은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공적 기록이고 그것은 훼손되지 않고 민간에서 접근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미국에서 판결문을 공개해야 되는 가장 큰 중요한 원리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연방법원 판결과 주법원 판결이 좀 다릅니다. 연방법원 판결 같은 경우에는 헌법과 법원 관행에 따라서 재판 절차에 대한 전국권 차원에서 보장되는 헌법상 기본권이기 때문에 그 원칙 하에서 당연히 모든 이 판례는 다 공개되어야 되고요. 다만 예외적 공개 제한 사유가 시큐리티 이슈입니다. 이 시큐리티는 퍼스널 시큐리티도 있고 내셔널 시큐리티도 있는데요. 개인적인 측면에서 안전성이라고 보면 미성년자 보호라든가 또는 민간 부분에 있어서의 그런 영업비밀 보호 같은 게 해당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공공 분야에서는 공적인 비밀이라든가 또는 검찰이라든가 또 수사 과정 또는 법 집행 과정에서의 그런 기록 같은 것들은 예외적으로 민감한 이슈들이 다 포함되어 있을 때는 예외적 공개 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개 제한 외에는 원칙적으로 다 공개를 해야 되고요. 주법원 판결도 비슷합니다. 다만 주법원 판결의 경우에는 각 주의 재량권이 있기 때문에 해당 주마다 그 실제로 공개하는 정도가 좀 다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똑같은 판례 구속의 선례 구속의 원칙에 따라 가지고 주법원도 역시나 원칙적으로는 공개를 해야 되는 게 원칙이고요. 이게 보면 최근에 약간 영국과 미국의 흐름 중에 제가 발견한 것 중에 하나가 공통적인 게 내셔널 아카이브스가 그러니까 우리나라면 국가기록원의 이런 판결문 공개에 깊이 관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이따가 이제 우리가 참조할 만한 되게 괜찮은 모범 예시로서 영국 사례를 제가 설명드릴 텐데 미국도 이 국가기록원 국가의 이제 그런 공적 기록을 보관하는 곳에서 실제로 법원 기록을 보관하거나 또 관리를 위탁받아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보시면 또 주법원 같은 경우에도 주법원에서 기본적으로 리포터라고 하는 것이 아시겠지만 연방법원 판결도 리포터로 통해서 나오지만 주법원 판결은 아직까지도 사실은 리포터 형식으로 과거에 그런 출판되는 방식으로 공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이게 예산의 문제라고 하는데요. 예산 문제 때문에 전면적인 전자화는 아직까지 다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요. 최근에 나오는 판결들은 전자화돼서 아예 처음부터 생성 자체가 전자화됐으니까 전자적인 기록 형태로 공개되지만 이전 판결들은 아직까지는 전자화가 다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들을 전자화하는 과정이 이런 국가기록원을 통해서 도움을 받아서 하는 거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페이서라고 하는 게 이거는 연방법원 판결에 대해서 접근을 허용하는 건데 온라인으로 연방법원 판결에 대한 전면적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무료는 아니고요. 일정한 비용을 내고서 하게 되는데 물론 일정한 예외 사유도 있습니다. 특히나 경제적 약자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비영리 기관 같은 경우에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프로보노를 하는 그러니까 그 공익적 소송을 하거나 하는 변호사들도 역시나 무료로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페이서 같이 연방법원 판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연방지방법원이나 항소법원이라든가 또는 대법원, 연방대법원 판결들도 여기를 통해서 다 공개되고 있고요. 그러나 이제 주법원 판결은 각각의 주 소관이기 때문에 주별로 공개하는 방식이 좀 다릅니다. 영국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 영국의 경우에는 이 HM Court and Tribunal Service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공개를 이제 실제로 책임을 지고 있는데 여기가 기본적으로 법원과 재판소 시스템을 총괄하는 곳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온라인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이 HMCTS의 경우에 최근에 보니까 한 두 가지 정도의 우리가 의미 있는 이제 그 제도가 있는데, 하나는 오픈 데이터 카탈로그라고 해가지고 어떠한 이제 판결문들이 있고 어떠한 그 이제 판결 소송 기록들이 있는지를 이거를 기본적으로 메타데이터 형태로 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데이터 세트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 세트를 최근에 이제 공개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어떤 특정 이제 결과물 값들이나 아니면 판결문 그 자체가 있는 건 아니고요. 그거를 이제 검색하거나 관리하거나 좀 편하게 이제 접근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메타데이터들이 많습니다. 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오픈 거버먼트 라이선스라고 해가지고 오른쪽에 제가 작게 해놨는데, 여기 보면 기본적으로 재사용 가능함을 허용해야 되고, 그 다음에 무료여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오픈 거버먼트 라이선스라고 해서 이 라이선스에 따라 가지고 이용하고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근데 이거는 오픈 데이터 카탈로그는 말씀드렸다시피 카탈로그이기 때문에 실제로 데이터 그 자체는 아니고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는 것이고요. 실제로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밑에 있는 데이터 액세스 패널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연구 목적으로 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문의를 했는데 아직 답이 안 와가지고 이제 말씀 못 드렸는데, 여기 리서치가 민간 부분에 있을 상업적인 목적의 리서치도 포함하는 건지에 대해서 문의를 했는데 일단 답은 안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EU 이제 영국은 EU를 탈퇴했기 때문에 똑같지는 않을 수 있지만 EU에 있어서의 그런 리서치에 대한 기본적인 그 EU 차원에서의 해석을 보면 기본적으로 프라이빗 리서치도 포함되거든요. 그래서 영리 목적의 그런 민간 기관에서의 리서치도 포함되기 때문에 아마도 제가 최근에 봤을 때 영국이 추구하고 있는 최근의 데이터 정책을 봤을 때는 당연히 여기 리서치에는 민간 기관에 의한 것도 포함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데이터 액세스 패널이라는 거는요, 기본적으로 데이터 자체에 접근은 가능하게 해줍니다. 물론 연구 목적이어야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개별 케이스 단위로, 그러니까 케이스에 대한 메타데이터가 아니라 개별 케이스 레벨에서의 정보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실제 이 그 히어링을 했다든가 아니면 히어링한 타입이라든가 날짜라든가 또는 어떤 결과물로 나왔고 어떤 이제 판결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결과값까지 나오는 그런 데이터들을 모을 수도 있고요. 여기 일정 부분 개인정보가 포함됐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케이스 레코드나 또는 더 나아가서 실제로 HMCTS가 이제 수행하는, 정기적으로 수행하거나 또는 비정기적으로 수행하는 각종 통계 자료에 대해서도 직접 접근할 수 있게 해줍니다. 다만 데이터 액세스 패널은 신청자 본인에 대한 정보라든가 또는 신청자가 어떤 이 재판의 당사자였던 경우에는 그에 대한 정보 획득 참고로는 불가합니다. 이건 반드시 별도의 콜 디시전에 대한 그런 우리가 알고 있는 판결서에 대한 그런 사본 요청 같은 것들을 절차를 통해서 가야 되는 것이지 여기서는 활용할 수 없고요. 왜냐하면 이 데이터 액세스 패널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대량의 데이터를 받기 때문에 그 당사자가 본인의 이해관계를 위해서 데이터를 받을 수 없다라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만 봤을 때는 이미 우리나라 법원이 하고 있는 것이 훨씬 더 이거보다 앞서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더 많은 자료가 나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의미가 있는 거는 최근에 역시나 내셔널 아카이브스가 영국에 이 이제 국가기록원이 법원 판결문을 공개하기 위한 이런 사업들을 엄청나게 활발하게 해서요. 실제로 판결문 공개가 법원 아까 말씀한 HMCTS가 아니라요. 이 국가기록원이 오히려 판결문 공개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해당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도 직접 쓴다는 겁니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사실 저는 오늘 이 ODF 한다고 했을 때 행안부에서 당연히 모든 이런 데이터에 관심이 많으시긴 하지만 왜 그럴까 싶었는데, 사실은 이 자료를 보면서 행안부가 관여할 수도 있겠구나, 깊이 관여할 수도 있겠구나, 법원이 들으면 기분 나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예산 확보도 행안부가 더 쉬울 수도 있고, 실제로 이거를 디지털화해서 공개하는 것도 행안부가 오히려 훨씬 더 체계적으로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협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 내셔널 아카이브가 하는 걸 보면 영국의 그런 법원에서 특히나 최근에 이루어지는 코트나 트리뷰널은 이제 보통 민사특별재판소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일반 법원이라든가 또는 민사특별법원에서 이루어지는 판결문에 대한 데이터를 전송받습니다. 그러면 전송받은 거를 이 내셔널 아카이브가 이거를 그냥 그대로 공개하는 게 아니라요. 민간에서 쓰기 편한 형태로 가공을 해서 공개를 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미국도 아직은 거기까지 안 갔는데 영국이 굉장히 요새 데이터 정책이 엄청나게 앞서가고 있고,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올해 5월 달에 우리가 AI 서밋도 우리나라가 했지만 AI 서밋을 처음 한 곳이 영국이지 않습니까? 영국이 최근에 AI 정책이 굉장히 앞서가고 있거든요. 아마 AI 정책과 데이터 정책에서 글로벌한 리더십을 가진 나라 중에 아마 가장 앞선 나라 중에 하나가 영국이라고 보여지는데,
그 방증인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영국 내셔널 아카이브가 이러한 판결문 공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최근에 오픈한 것이 Find Case Law라고 하는 사이트를 새로 이제 서비스를 오픈했습니다. 여기 보면 내셔널 아카이브스가 연구 보존 및 공개를 위해서 선택된 법원 판결이랑 트리뷰널 디시전을 수진해서 공개하게 됩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유의하셔야 될 거는 모든 판결문이 다 공개되는 건 아니고요. 역시나 이제 여기 오른쪽에 제가 가져다 놨는데 민사결정 같은 경우 2001년부터 현재까지의 이제 항소법원 판결문 다 들어가 있고요. 대법원 판결도 2012년부터 2024년 현재까지가 있습니다. 이게 각 법원 판결마다 이렇게 제한돼 있습니다. 이게 보시면 기본적으로 디지털화, 최근의 거는 다 디지털화해서 만들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 과거의 거를 디지털화 하는데 단순한 디지털화, 그냥 이미지화가 아니라 이거를 실제로 텍스트로 뽑아낼 수 있게 만드는 것, 이게 핵심이거든요. 이런 작업을 여기 내셔널 아카이브에서 한다는 겁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공개한다는 게 의미가 있는 거고요. 다만 여기도 예산과 또 한편으로는 이제 여기도 아무래도 연방 국가이기 때문에 스코틀랜드라든가 노던 아이리시 같은 경우에서는 아이리시 쪽에서는 넘어오진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이제 한계가 좀 있고요. 이 파인드 케이스로 해서 이제 의미 있는, 제가 좀 강하게 좀 예로 좀 설명드리고 싶은 건 바로 요건데요. 기본적으로 XML 형식으로 변환해 가지고 API를 통해서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열어놓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제 표준인 리걸독.ml 그 마크업 랭귀지를 통해 가지고 공개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앞에서 봤던 거는 오픈 거버먼트 라이센스였잖아요. 근데 여기는 오픈 저스티스 라이센스라고 해가지고 무료 및 재이용이 가능한 형태로 일반에 공개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이게 이제 개인들이 이렇게 접속할 수 있고요. 여기서 이제 의미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이거는 제도화가 우리나라로 많이 도입한다 그러면 제도화가 필요한 것 같은데, 컴퓨테이셔널 어널리시스를 위해서 두 가지 라이센스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하나가 R&D 라이센스가 있고요. 또 하나가 트랜잭션 라이센스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저는 이게 제가 다른 나라 걸 봤는데 이런 획기적인 제도를 이렇게 빨리 만들었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이건 아마 민간의 수요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우선 연구개발 라이센스 같은 경우는 연구개발 목적으로 이게 주로 이제 컴퓨테이셔널 어널리시스라는 거에 빅데이터 분석이나 아니면 AI를 위해서 학습용 데이터로 쓰고자 할 때 쓰는 걸 포함하는 겁니다. 이 개념이요. 근데 여기서 연구개발 라이센스로 쓸 수 있지만 거래 라이센스는요, 실제로 민간에서 상용으로 돈을 받고 파는 그런 서비스를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거래 라이센스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라이센스가 있는데 이걸 더 나아가가지고 제가 의미 있게 봤던 것 중에 하나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개인정보 이슈 때문에 계속 안 된다고 하잖아요. 제가 유럽을 쭉 보니까 유럽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EU GDPR이 제정된 이후에 판결문 공개에 있어서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되는 것 같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추세인 것 같고요. 우리나라도 개인정보 보호법이 점점 이제 강화되어 가면서 개인정보 보호법 때문에 정보 공개라든가 또는 판결서 공개가 사실 쉽지 않은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서 제가 되게 의미 있었던 게, 아시다시피 이제 영국이 EU에서 탈퇴하기 전에 GDPR이 발효를 했고요. 개인정보 보호법이 발효를 했고, 그 다음에 EU에서 블랙리스트가 있은 다음에 영국이 UK GDPR을 제정을 했습니다. UK GDPR은 사실 EU GDPR과 거의 똑같거든요. 근데 그런 법제 상황 하에서 개인정보를 어떻게 풀었을까라고 살펴봤는데, 얘네들이 어떻게 봤나 하면 판결문을 생성해내는 법원과 트리뷰널도 다 데이터 컨트롤러다.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으로 말하면 개인정보 처리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동시에 내셔널 아카이브스도 똑같이 데이터 컨트롤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다 데이터 컨트롤러인데, 기본적으로 판결의 선택, 그러니까 어떤 판결을 공개할 거냐에 대한 선택은 법원이 하게 되고, 그러한 범위 내에서 그 공개한 데이터를 내셔널 아카이브가 받는 것도 이 기본적으로 합법적인 처리 근거가 인정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공개를 하게 되면 이거는 이 UK GDPR에 따라서 합법적인 처리 근거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지고, 그에 따라서 공개하는 것은 내셔널 아카이브스나 법원이나 문제가 없다고, 개인정보 보호법상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겁니다. 다만 여기서 문제가 있는데요. 위에 있는 오픈 저스티스 라이센스가 중요한 건데요. 이게 기본적으로 민간에서 개인이 활용할 때는 그냥 개인이 갖다 쓰는 거니까 개인 책임하에 쓰는 거죠, 그냥. 그런데 그게 아니라 밑에 있는 연구개발 라이센스나 트랜잭션 라이센스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통해 가지고 실제로 사업용으로 쓰거나 아니면 연구개발용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민간 기업이나 또 연구소 같은 게 있을 경우에 여기에서 그 개인정보가 노출되거나 또는 그 개인정보에 대해서 정보 주체에게 피해가 가면 그에 대한 책임은
그 사람 그자가 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라이선스 위반이자 동시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공개하는 과정에서의 공개에 대한 합법 처리 근거가 존재하느냐, 합법적 공개 근거가 존재하느냐 하시는 관건인데, 이 행안부나 아니면 국가기록원이나 아니면 이 법원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사실은 우리나라 법조문이 훨씬 더 촘촘하게 되어 있고, 제3자 제공에 대한 거나 어떤 이제 목적이 왜 제공에 관한 11조와 17조와 18조가 사실 EU보다 더 제한제로 되기 때문에 저렇게 유럽이랑 똑같이 해석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저렇게 우리가 나름 많이 참조했던 영국이나 또는 그 유럽의 GDPR 같은 경우에도 저렇게 해석을 한다면 우리도 앞으로 법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저런 식으로 해석하거나 또는 법을 개선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시사점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요 슬라이드에 있는 내용이 우리나라에서 판결문을 공개할 때 가장 큰 제약이라고 보여지는 그러한 이슈, 개인정보 이슈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책임의 이슈인데, 책임의 이슈를 라이센스를 통해 가지고 해결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좀 더 책임도 명확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담당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책임 리스크를 줄여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우리나라도 도입하는 것도 물론 법 개정이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본의 경우에는 최고재판소 사이트에서 우리나라에 있는 종합법률정보처럼 여기에서 주요 판례 위주로 대법원 최고재판소 사건이 몇 개 안 됩니다. 그래서 최고재판소 사건 판결 전체랑 그 다음에 하급심 주요 판결들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최근에서야 여기는 워낙 우리나라보다 디지털화 늦기 때문에 최근에서야 이렇게 검색을 통해서 자료 이제 재판례가 나오고 있고요. 그러나 여전히 지금은 아직 거리가 멉니다. 이걸 좀 요약을 해보면 미국은 기본적으로 연방 법원 기록은 페이스를 통해서 거의 전면적으로 공개되고 있고, 주법원도 주마다 차이는 있긴 하지만 대부분 판결문 전면 공개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민간 법률 서비스들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고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주요 판결 중심으로 공개되고, 여기는 공개가 사실 많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오히려 더 안 되는 것 같고요. 다만 연방대법원의 경우에는 2000년부터 검색 가능한 PDF 형태로 해서 전면 공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연방대법원 판결만 그렇고요. 하우시 판결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고, 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법무성이 이 민사 판결문 정보 데이터베이스화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 검토부회에서 나온 보고서를 보니까 적극적인 검토를 하자고는 하는데, 실제로 예산의 문제나 또 한편으로는 판결서를 전부 다 디지털화하는 과정도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부닥쳐가지고 실제로 단시간 내에 판결문이 전면적으로 공개되는 건 쉽지 않은 거고, 특히나 형사 판결문 더더욱이나 그거는 요원한 문제고, 최근에 하고 있는 것도 민사 판결문 중심으로 공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시간이 이제 많이 갔으니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개인정보 제공의 이슈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특히나 이 보시면 목적의 제공과 관련해서 법원의 재판 업무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속에 과연 이게 포함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건데요. 사실 우리나라 개인정보법 해석에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너무 개인정보보호법만을 중심으로 얘기를 하고 너무 최고로 본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헌법상 보장되어진 기본권과 충돌할 경우에 과연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별로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많은 참조를 하는 GDPR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정보주체 권리에 대한 제한 사유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헌법상 보장되는 표현의 자유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우리가 너무 과도하게 뭐랄까요, 너무 이렇게 마치 바이블처럼 가져갈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현행 공개 체계의 문제점을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게 주로 그동안에 지적됐거나 제가 생각하는 것들인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은 판결문 우리나라는 상당히 많이 공개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막상 분석을 해보니까, 비교 분석을 해보니까 우리나라도 상당히 많이 공개되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만 과거의 판결문일 경우에 텍스트 형태로 직접 추출할 수 있는 형태로 공개될 건지, 그 다음에 아직 미공개된 판결 같은 경우에 공개할 건지에 대한 거는 우리가 좀 고민을 해서 더 많이 공개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판결문 열람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검색 기간이 2년으로 제한되거나 미리 보기 글자 수도 800에서 900자로 제한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판결문 데이터에 대한 활용성 측면에서는 상당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판결문 공개를 앞으로 좀 더 확대해야 될 것 같고, 숨기는 거 있거나 한번 보시면 다 이해하실 내용이라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래서 개선 방향으로는 아까 그 영국 제도가 참 되게 저는 괜찮아 보였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개인정보 보호법제 수준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도 좀 더 전향적으로 판결문 공개가 언제나 그것이
개인정보보호 위반에 해당되는 건 아니고 또 개인정보보호법 하에서라도 합법적으로 이 판결문을 공개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라는 걸 인식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필요하다면 아까 같은 그런 제도, 라이선스 같은 제도를 도입해 가지고라도 민간에서 실제 라이선스 받아서 활용하면 돼, 안전하게 활용하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좀 도입하는 것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아마도 민간에서 요구와 또 공공에서 걱정하고 있는 개인정보 이슈라든가 또는 프라이버시 침해 이슈 같은 것들을 적절히 우리가 조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판결문 공개하는 데 있어서 이 공개하는 서비스의 UI UX라든가 이거는 제가 들어보니까 예산이 좀 많이 드는데 법원이 예산이 이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 많이 몰아주면 판결문 공개 서비스의 그런 UI UX를 좀 개선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판결문 데이터 제공 방식도 개인한테는 개별적으로 개별 건별로 검색해서 제공하다 하더라도 필요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일정한 조건 하에 데이터 형태로 데이터셋 형태로 제공하는 형태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사실 AI 시대에 다른 것보다 양질의 데이터를 구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질의 데이터를 좀 민간에 개방하는 그런 이제 노력들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무엇보다 데이터를 재가공하는 수고를 최대한 줄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가 어떻게 하면 빠른 시간 내에 분석되어지고 실제로 학습되거나 또는 민간에서 활용될 수 있게 할 것이냐가 핵심인데 뭐 외국 제도를 자꾸 말씀드려 뭐하지만 아까 같은 영국과 같은 그런 아이디어를 우리나라가 만약에 법원이 어렵다면 예산과 자원 인력이 있는 그런 행안부나 또는 행안부의 소속 기관에서 하는 것도 우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가 상권분립 체계 하에서 그동안에 저도 약간 좀 저 제도를 보기 전까지는 약간 좀 저도 나름대로의 칸막이가 있었는데요. 저걸 보고 나니까 이 데이터를 생성하는 것과 실제로 이거를 가공해서 공개하는 것이 굳이 같을 필요는 없겠다. 그거는 꼭 재판과 직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 기능을 좀 분리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논의를 통해서 판결문 데이터가 좀 더 양질의 데이터가 민간에서 활용 가능한 형태로 적극적으로 공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